나를 그토록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돈을 주고 떠났다. 하지만 그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었다. 나를 예뻐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뀐 것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다. 혼자 계신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오랜만에 시가 식구들이 다 모여 식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귀여운 막내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기에 예쁜 떡 케이크를 준비해 갔다. 케이크의 꽃들이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고 초를 후 소녀처럼 부는 어머님이 정말로 좋았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라고 누군가를 부를 일이 없었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인사드린 어머님이 처음부터 편하고 좋았다. 그동안 잘 크느라 고생했다며 안아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네가 그러고 싶다면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는 어머님의 말에 덥석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다. 친구들은 시어머니는 엄마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가 뭐냐고 말렸지만 나는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 잘 붙었다. 그렇게 내 두 번째 엄마와 결혼 이후에도 모녀처럼 잘 지냈다. 아니, 현실 모녀들은 싸우겠지만 우리는 선을 지켰기에 싸울 일도 없었다. 적어도 그날까진 그랬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주버님이 어머님에게 물었다. 어머니, 아까 촛불 끄면서 소원은 빌었어요? 그럼 빌었지. 어머니는 나를 보며 미소했다. 우리 막내 며느리 얼른 임신하게 해달라고 빌었지. 아, 임신. 지난주 전화에서도 꺼냈던 그 얘기. 나의 얼굴은 조금 굳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님이었다. 얼마 전 딸만 둘인 아주버님이 더 이상 자식은 없다고 선언하자 내심 남편에게 임신은 언제쯤 할 거냐고 물어보더니 나와의 전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얘기를 꺼내오던 어머니였다. 자식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2년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더니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이후엔 쉬운 법이다. 애기야 생기면 낳고 없으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남편의 대답은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사실 지난달에 우리 부부는 난임병원을 다녀왔다. 결혼 후 1년 동안은 피임을 했지만 1년 동안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미뤄뒀던 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정상 정자가 2%밖에 안 돼 자연임신은 힘들고 나 역시 난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아 시험관을 권유받은 상태였다. 나는 아기를 원했다. 하지만 시험관을 하면서까지 원하는지는 확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남편은 굳이 시험관을 해야 하냐는 태도였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내 몸이 힘들다는 게 이유였지만 어쩐지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아기가 있어야 더 행복하지. 은주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의원 가보자. 거기 경주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약 먹으면 바로 들어선대. 어머님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애써 미소 지어 보였다. 한의원 약을 먹어서 아기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아니, 먹고 싶었다. 천천히 낳으면 되죠 뭐. 다시 남편이 말하자 갑자기 어머니는 버럭했다. 천천히 언제? 은주도 이제 34이다. 내가 얘 나이 땐 너네 둘 초등학생이었어. 분위기가 싸해졌다. 하지만 어머님은 멈추지 않았다. 은주 네가 아기 안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하마터면 나는 난임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할 뻔했다. 아마 말했으면 당장 시험관을 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아기가 갖고 싶다고 쉽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말을 삼키는데 어머님이 쐐기를 박았다. 요즘에는 시험관으로도 잘 낳더라. 너 혹시 문제 있나 검사해보고 시험관이라도 해. 더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법이야. 틀린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이었다. 내가 선택할 일이었다. 또한 남편이 아닌 내게만 문제가 있다는 말투가 기분이 상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꼬박꼬박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차렸지만 어머님의 임신에 대한 강요는 더 심해졌고 구박은 나날이 심해졌다. 명절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전부 아주버님이나 형님 앞으로 갖다주는 것으로 치졸하게 괴롭혔다.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아 나와 남편을 힘들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을 향한 괴롭힘은 멈추고 나를 향한 괴롭힘만 늘어갔다. 전화를 한 번 못 받으면 전화를 피하는 거냐.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내가 죽으면 후회하지 말고 자주 와라 등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기도 했다. 그 중엔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등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마치 스토킹처럼 기괴하게만 느껴졌다. 시험관을 시작해야 하던 중이었고
겨우 3개 채취한 난자 중 1개만이 수정에 성공에 이식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던 차였다. 나는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명절에 가는 일도 전화를 하는 일도 더 이상은 없었다. 시험관 2차에서는 난자를 많이 키우기 위해 약을 많이 써서 8개나 채취를 했지만 수정은 3개밖에 되지 않았다. 2번째 이식과 2번째 실패. 그 사이 체중은 6kg이나 늘었고 심신은 지쳐 있었다. 남편은 그만하자고 했지만 오기가 생겼다. 그렇다고는 해도 몸이 힘들어서 바로 또 할 수는 없었다. 좀 쉬었다가 3차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설이 다가왔고 남편이 혼자 시가에 다녀왔다. 원래 혼자 시가를 다녀와도 별말 없던 남편이 웬일로 말을 꺼냈다. 엄마가 좀 아픈 것 같더라. 다음 주 화요일에 형이랑 병원 가보기로 했어. 나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젊어서 식당 일을 오래 한 어머님이기에 관절이 아프신 건가 했다. 아님 빙판길에 넘어지시기라도 한 건가. 약물 치료로 안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 단어는 없었다. 치매. 여보, 엄마 치매라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도저히 담담할 수가 없었다. 치매라고? 어머님이 치매라고?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다. 그토록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니. 통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말없이 몸을 떨고 있는 나를 남편이 가만히 안아주었다. 괜찮을 거야. 남편의 말은 그다지 힘이 되어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어머님은 괜찮지 않았다. 발병이 언제 된 건지 알 수도 없는 데다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고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간병이 필요했다. 형제는 간병인을 구했다. 하지만 고집불통 어머님 성격을 버티지 못하고 2명이나 2주를 못 넘기고 그만두었다. 내가 할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아들이지만 형제들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어머님을 간병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다. 가족회의에서 다시 간병인을 구하느니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던 차였다. 내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고 아주버님은 내심 반기는 눈치였지만 형님이 손사래를 쳤다. 동서가 그걸 왜 해? 아니야, 아직은 그래도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건 아니니까 간병인 더 알아보자. 나라에서 지원 나오는 활동 보조사도 있고. 아주버님 가게가 요즘 힘들어 저녁엔 가게 일을 도와주지만 낮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님이었다. 2 아이 키우면서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형님은 처음 가족회의 때 모였던 몇 달 전부터 미용실을 다녀오지 않은 듯했다. 파마한 갈색 머리 뿌리로 새하얀 머리가 드러나 있었다. 그럼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 일단 제가 할게요.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형님은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내가 시험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훗날 남편이 형에게 말을 해뒀고 그래서 형님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때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자 응원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날 이후 나는 나를 구박했던 어머님을 간호하게 됐다. 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만나고 온 날부터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르겠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간 나를 괴롭힌 어머님에게 복수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어머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나를 본 어머님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간병인은 필요 없다고, 혼자서 잘 지낸다고 나가라고만 했다. 같이 간 막내 아들을 알아보는가 싶다가도 다시 못 알아보는 듯 여기 이 아줌마 좀 끌어내주세요 하고 존대로 부탁했다. 그래, 제정신이 아닌 어머님이 죽기 전에 복수하자. 나는 어머님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 앞으로 내가 할머니 돌봐줄 거예요. 할머니 성격이 기랄 같아서 나 아니면 달아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진짜 똥오줌 벽에 칠하면서 혼자 죽고 싶어? 나 진짜로 나가? 잠시 나를 노려보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파. 밥 줘. 피식.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출퇴근하듯이 어머님 집으로 드나들었다. 아침 9시에 가 저녁 7시쯤 나왔다. 새벽에 깬 어머님은 전날 준비해둔 아침을 간단하게 차려 먹을 수 있었다. 떡이나 빵, 우유를 먹었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죽을 데워 먹는다거나 꺼내둔 사과를 씻어 잘라 먹는다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오면 같이 TV를 보고 산책을 나왔다. 점심을 먹고 함께 낮잠을 잤다. 이른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화롭게 기록되는 일상 사이사이 싫다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때리는 일들이 껴있었다. 말 안 듣는 7살 아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다. 정말 화가 날 때는 어머님이 나를 한 대 때리면 같은 강도로 나도 때렸다. 등짝을 한 대 맞은 어머님은 순순히 말을 듣고는 했다. 머리를 감거나 목욕시키는 일은 일주일에 2번 오는 활동보조사의 몫이었는데 날이 더워질수록 그걸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머리 긁는 어머님을 보고 머리를 감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가 안 나와 고생했지만 한 번 자리를 만들고 감겨보니 할만했다. 무엇보다 어머님이 너무도 좋아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웃는 어머님은 아프기 전 나를 괴롭히기 전에 해맑은 모습이었다. 고생을 아무리 해도 소녀 감성을 간직한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어머님 전화 한 번 못 받았다고 벌 받을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셨죠. 벌은 어머님이 받는 것 같아요. 혼자 머리도 못 감으시잖아요. 어머님, 아들 손주 원했잖아요. 시험관 하면 된다면서요. 저 2번이나 실패했어요. 어머님 인생에 손자는 없나 봐요. 그것도 어머님 버린가 봐요. 내뱉지 못하는 말들을 어머님을 시키면서 삼키고는 했다. 익숙해지니 어머님 목욕시키는 일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샌가 간병인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침을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없게 됐다. 인지 기능도 행동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다. 내가 9시에 오면 냄비 안에 죽은 말라 비틀어 있었고 사과는 그대로였다. 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우유는 바닥에 너저분하게 흐르다 멈춘 채였다. 안전을 위해 홈캠을 설치했고 앞으로는 7시에 와서 어머님 아침을 차려주기로 했다. 짧은 거리긴 해도 출근길 지하철이 10,000원이라 좀 힘들기도 했던 차였다. 일찍 나오니 지하철은 한가했고 어머님 아침도 차려줄 수 있어 좋았다. 아직은 천천히 그래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어머님을 보면서 옆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 먹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파업으로 평소보다 좀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홈캠을 보니 어머님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터 시계를 볼 수 없지만 늦어서 걱정할까봐 홈캠 마이크를 켜 넣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을 했다. 카메라 화면 속 어머님이 잠깐 두리번거렸지만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서둘러 집으로 들어서는데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님은 주방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믹스커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막 탄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천천히 오직 커피 마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기라도 한 건가? 마치 신혼 때 시가를 방문했을 때처럼 어머님은 나를 보면서 커피를 건넸다. 어떻게 물을 끓이고 커피를 탄 걸까? 의아함에 보던 나는 벌개진 어머니 손을 발견했다. 아니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됐잖아요. 그간 할머니라고 부르던 것도 까먹고 그 순간엔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다. 얼른 어머님을 일으켜 세워 싱크대에서 찬물을 쌓아 틀어 손에 소화기를 빼주었다. 어머님은 차가운 줄도 몰랐다. 그 전에 뜨거운 줄도 몰랐겠지.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포트도 손잡이가 아니라 몸통을 만지면서 물을 따랐겠지. 나중에 홈캠을 돌려보니 사각지대가 있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커피포트 버튼을 눌러 물을 끓이는 어머님을 볼 수 있었다. 믹스커피를 입으로 겨우 뜯고 컵에 넣고 두 손으로 포트를 잡고 조심스레 물을 따르는 모습도 숟가락을 열심히 젓는 모습과 컵을 조심조심 식탁 위로 옮기는 모습까지도 다행히 화상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어머님을 앉히고 나도 다시 그 앞에 앉았다. 주변에 흘리고 튄 커피 알갱이 때문에 지저분한 컵. 그 안에 물이 많아 한없이 싱거운 커피. 나는 홀짝대며 그 커피를 다 마셨다. 그런 나를 보는 어머님의 모습은 좀 전에 커피를 권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잠깐 과거를 다녀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그 얼굴은 치매에 걸린 70대 중반 할머니일 뿐이었다. 할머니, 커피 진짜 맛있다. 내가 감탄해주자 어머님은 또 좋다고 웃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홈캠을 보면서 커피 타던 어머님을 본 나는 혼자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과거의 어머니는 정말로 없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더 이상 내 시어머니도 내 2번째 엄마도 아니었다. 점점 더 어머님을 돌보기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그 무렵 나는 임신을 했다.